리플 XRP의 치명적인 약점이 발견됐다. 경쟁 블록체인 솔라나랑 비교했을 때 리플 레저의 거래량이 고작 1% 수준으로, 즉 100분의 1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이 솔라나 측 인사가 직접 XRP 네트워크가 10년 넘게 운영된 초창기 블록체인 치고는 너무나도 뒤처진다, 이렇게 공개 지적을 한 건데요. 숫자만 봤을 때 XRP 투자자 입장에선 등골이 서늘질 만한 얘기입니다. 하루 활성 이용자 숫자가 솔라나 250만 명, 리플 레저는 2만 5천 명, 거래 건수도 솔라나 1억 건, 리플 레저는 150만 건이라니 이대로면 XRP 네트워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근데 잠시만요. 이 정말로 표면적인 숫자만이 전부일까요? 이런 주장이 나오자마자 XRP 커뮤니티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겉으로는 XRP가 솔라나보다 100배 뒤처졌다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이 있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한 맥락과 숨은 의미들이 숨어 있어요. 오늘은 이 XRP 대 솔라나 논쟁의 전말을 차근차근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단순한 숫자 비교 이상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번 논란의 발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솔라나 재단의 제품 마케팅 총괄 비부 노르비는 사람이 사회관계망에 리플 레저의 네트워크 활동성이 너무 낮다, 이렇게 공개 저격을 남겼고, 노르비 측에서 팩트로 승부하자면서 XRP 진영의 라이브 토론까지도 제안을 남겼는데요. 그가 내놓은 팩트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 지난 3년 동안 리플 레저의 일일 활성 계정 숫자가 약 2만 5천 개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같은 기간 솔라나는 평균 250만 개 정도의 활성 계정을 보였다. 무려 100배 정도의 차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일일 거래량도 리플 레저가 약 150만 건, 솔라나는 1억 건 수준으로 비교조차도 어렵다라고 말을 했죠. 특히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은 그 격차가 훨씬 더 컸는데요. 리플 레저에서 한 달에 처리되는 스테이블 코인 이동량이 대략 500억에서 600억 달러인데 솔라나가 지난 10월 한 달에만 2조 달러를 넘겼다라고 해요. 노르비가 이런 수치를 근거로서 리플 레저 잠재력은 있을지 모르더라도 현재 성장세는 평균 수준에 불과하다라면서 그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10년이나 된 XRP 네트워크가 고작 이 정도라니 실망이라는 취지죠. 그리고 XRP 투자자들에게 인내심을 가져라라는 말까지 남기면서 이 개발 속도가 느리다는 점을 정면으로 꼬집었는데요. 이렇게 솔라나 측에서 데이터를 꺼내들면서 압박을 하자 XRP 지지자들은 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숫자를 왜곡하고 있다, 맥락을 무시한 비교다, 이렇게 반발이 나왔고, XRP 커뮤니티 멤버인 브랜드 잭슨 측에서는 암호화폐 리서치 기관 메사리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반론을 펼쳤습니다. 이 잭슨의 주장은 이래요. 노르비가 말한 2만 5천 활성 계정은 한참 지난 구닥다리 수치라는 거. 실제로 리플 레저의 일일 활성 계정은 약 7만 5,600개 수준이고, 이번 분기에 새로 생성된 지갑 숫자만 해도 44만 개 이상으로서 전분기 대비 46% 증가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리플 레저도 분명히 성장 중인데 이 솔라나 쪽이 옛날 데이터로 낮춰서 말을 했다는 지적이죠. 또 잭슨은 또 다른 흥미로운 데이터를 들고 나왔습니다. 리플 레저에서 발생하는 일일 결제 건수는 약 100만 건 정도로서 리플 레저 전체 거래의 55에서 60%를 차지한다라고 해요. 이 숫자가 1년 전에 비해서 9% 정도 가까이 증가를 했고, 이런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누적 결제 4억 건을 돌파할 거란 전망도 내놨는데요. 이 잭슨은 이 점을 강조를 하면서 리플 레저는 1XRP의 예치금과 수수료 소각 구조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 수십만 개 가짜 계정을 마구 만들어가지고 활개치기가 어렵다라는 거, 그 덕분에 실제 기관 위주의 실제 사용 사례가 많다라고 반박을 남겼습니다. 한마디로 XRP 네트워크는 겉으로 보이는 숫자는 작더라도 알맹이는 충실하다라는 주장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똑같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인데 왜 이렇게 숫자 해석이 극과 극으로 갈릴까요? 이 쟁점을 이해하시려면은 리플 레저랑 솔라나의 태생적인 차이, 그리고 역사를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리플 레저는 지금으로부터 10년도 전인 2012년에 등장한 블록체인 업계의 원록격인 네트워크예요. 이 리플 랩스에서 만든 이 시스템은요, 처음부터 은행 간의 송금 같은 국제 결제를 빠르고 저렴하게 처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 그러다 보니까 설계 철학이 안정적이고 또 안전한 가치 이동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이 반면에 솔라나 같은 경우는 비교적 신세대인 2020년 무렵에 본격 등장한 블록체인이고요. 목표부터 남달랐어요. 솔라나가 세상에서 가장 빠르고 많은 거래를 처리하는 플랫폼을 지향하면서 탈중앙금융, 디파이, NFT나 게임, 여러가지 온체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실험을 대환영을 했죠. 말하자면은 리플 레저가 기관급 결제 인프라를 지향해온 반면에 솔라나는 개인 이용자, 개발자 커뮤니티 이런 것들을 끌어모아서 다채로운 서비스를 올리는 생태계 구축에 힘써온 겁니다. 이런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두 네트워크의 지표에서도 드러났다는 거고, 솔라나는 공격적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수백만 명의 사용자 지갑과 엄청난 트랜잭션을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2021년 이후에 디파이랑 NFT 붐을 타고 솔라나 네트워크상에 하루 수천만 건 정도의 거래가 쏟아지면서 이더리움 킬러라는 별명까지도 얻었죠.
반면에 리플 레저는 조용히 자기 길을 갔습니다. 은행과 핀테크 회사들과 손잡고 국경 간의 송금 솔루션을 개발을 한다라거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 실험을 돕는 시기였죠. 이런 기관 중심 행보는 눈에 띄는 계정 숫자 폭발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일반 개인들이 메타마스크 지갑 만들듯이 리플 레저 지갑을 막 생성하고 놀 이유가 적었으니까요. 게다가 2020년 말부터 시작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랑 리플 랩스 간의 소송은 XRP 생태계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XRP 토큰이 증권이냐 아니냐를 놓고 3년 가까이 법적 공방이 벌어지는 동안에 이 미국 투자자들은 XRP를 자유롭게 거래하지 못했었고 개발자들도 규제를 의식해서 XRP를 활용한 서비스를 주춤할 수밖에 없었죠. 말 그대로 솔라나가 한창 치고 나가던 그 시기에 XRP 측은 족쇄를 찬 상태였던 겁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을 보면요. 리플 레저도 그냥 주저한다 있진 않았습니다. 또 SEC 소송이 2023년 중반 일부 승소로 일단락되면서 규제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이 리플 측은 곧바로 공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리플 레저의 디파이 DNA를 심기 위한 기술 업그레이드를 추진한 건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올해 2분기에는 이더리움 가상머신 EVM과 호환되는 사이드 체인을 시험 가동했고 곧 메인넷에 연동하겠다라고까지도 예고했습니다. 이게 실현만 되면은 리플 레저에서도 이더리움 기반의 디파이 앱들을 쉽게 올릴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리플 레저 고유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라거나 자동화 마켓 메이커 AMM 같은 것들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어요. 한편으론 리플이 직접 주도해가지고 엔터프라이즈용으로 디파이 로드맵을 발표하고 네트워크 성능 개선과 유동성 공급에 투자를 늘리는 여러가지 뒤처졌다라는 평가를 의식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리플 레저상에서 최근에 눈에 띄는 변화도 있었죠. 일례로서 퍼스트 레저라는 거래 플랫폼이 출시가 되면서 이 리플 레저 기반의 자산 거래가 한층 쉬워졌고요. XRP 커뮤니티는 퍼스트 레저 출범 이후에 온체인 활동이 크게 늘고 있다. 이러면서 고무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솔라나 측 노르비의 지적에 XRP 지지자들이 발끈한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막 날아오를 채비를 하는데 무엇을 알고 하는 소리냐 뭐 이런 심정이었겠죠. 그렇다면 노르비 대 XRP 커뮤니티로 나뉜 이 공방의 핵심 쟁점은 결국에 데이터의 해석에 있습니다. 이 숫자가 거짓은 아니겠지만 맥락과 관점에 따라 가지고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노르비 같은 경우는 활성 지갑, 거래 건수, 거래량 모두 솔라나가 리플 레저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주장인 거고 이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특히 일부에서 제기한 솔라나 수치는 보시 부풀린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의 선을 그었습니다. 솔라나 네트워크 수수료도 XRP만큼이나 저렴하기 때문에 굳이 솔라나 쪽에 보시 더 몰린다고 볼 근거가 없는 거고 워시 트레이딩 같은 부정거래는 이미 제외한 통계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숫자가 보여주는 대로 받아들이라는 입장이에요. 실제로 솔라나 쪽 데이터를 뜯어보면요. 단순 거래 건수뿐만 아니라 NFT 민팅, 덱스 거래, 게임 상호작용 여러가지 다양한 활동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서 생태계가 활발함을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노르비는 이런 점들 강조하면서 리플 레저의 현재 모습에 대해서 네트워크 가치라거나 시장에 나와 있는 기간에 비해서 참여도가 너무 낮다, 너무 미미하다 뭐 이런 혹평까지도 남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XRP의 채찍을 가한 셈인 건데 이 재밌는 거는 노르비 본인이 나는 XRP가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전제를 달았다라는 거고 겉으론 디스처럼 보여도 깊이 들어가면은 더 분발해서 진짜 혁신을 보여달라 이런 일종의 공개 압박이었던 겁니다. 여기에 맞서서 XRP 진영은 숫자의 겉모습에 속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언급드린 브랜드 잭슨을 비롯해가지고 여러가지 XRP 지지자들은 한 목소리로 이렇게 주장을 해요. 리플 레저는 결제라는 가장 기본적이고 이 중요한 기능에 집중했기 때문에 GPU가 소박해 보일 뿐인 거고 대신에 내 내실을 다져왔다는 논리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솔라나의 100만 건 거래 중에 상당수는 개인 간의 소액 토큰 이동이나 자동 매매 프로그램의 빈 잔동작일 수도 있겠지만 리플 레저의 100만 건 거래는 절반 이상이 실제 결제로 집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 결제 한 건 한 건이 국제송금이나 기관 간의 정산처럼 이 돈이 되는 거래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실제 데이터도 이런 주장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 리플사가 밝힌 바에 따르면은 XRP를 활용한 온디맨드 유동성 서비스로서 올해 2분기에만 1조 3천억 달러 규모의 국제 결제 처리가 됐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금액이 리플 레저를 통해서 움직였는데요. 이게 굳이 수백만 명의 개인 투자자가 쓰는 디파이처럼 지갑 숫자를 불릴 필요는 없었던 겁니다. 적은 계정으로 큰 돈을 움직이는 이런 네트워크라는 거죠. 리플 레저의 독특한 설계인 계정당 최소 1 XRP 예치금 제도랑 수수료 소각은 스팸성 계정 남발이라거나 보 트랜잭션 폭주를 자연스럽게 억제합니다. 가령 솔라나에서는 누구나 지갑을 무한정 만들면서 0.0001달러도 안 되는 수수료로 몇만 건씩 테스트 거래를 할 수가 있겠지만요. 리플 레저에서는 계정을 하나 만들려면은 몇 달러치 XRP를 묶어둬야 되고 거래할 때마다 XRP가 소량씩 사라지다 보니까 장난질 칠 수 있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거. 결국에 리플 레저상의 활동은 어느 정도 진지한 경제적 동기를 띈 것만 남게 된다라는 게 현재 XRP 지지자들의 설명입니다. 즉 우리 숫자는 작아 보여도
그 품질이 다르다라는 거죠. 이렇게 한쪽은 양이 곧 질이라고 말을 하고 또 다른 한쪽은 아니다, 질이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상황이에요. 이 중립적인 업계 전문가들은 어떻게 볼까요? 사실 이번 논쟁은 그동안 막연히 비교되던 두 블록체인의 활용도를 데이터로 직접 비교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측에서는 결국 미래의 승자는 커뮤니티가 얼마나 살아있고 네트워크가 얼마나 활용되느냐 여기에 달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숫자가 많은 쪽이 무조건 이긴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요. 개발자랑 이용자가 북적이는 플랫폼이 성장성이 높은 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솔라나의 가파른 성장세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 또 반대로 리플 레저의 현재 수치는 XRP의 시가총액이라거나 인지도에 비하면 턱없이 소박한 것도 사실입니다. XRP가 여전히 암호화폐 시가총액 상위권이지만요. 정작 체인 위의 활동은 한정적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주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두고 정말 XRP 리플 레저에 치명적 결함이 있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리플 레저가 실패했다라고 섣불리 결론 짓긴 이르다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예요. 왜냐하면 리플 레저는 애초에 지향점이 다른 네트워크이기도 한데다가 이제 막 디파이 생태계를 키우려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관망 중인 느린 성장 곡선이 향후에 폭발적인 전환점으로 이어질 가능성 충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 논쟁을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살펴볼까요? 이 두 프로젝트 뒤에는 각기 다른 조직과 전략이 있습니다. 리플 레저를 중심으로 한 리플사는 수익 모델이 명확하죠. 전통 금융권의 국제 송금 시장을 파고들어서 XRP랑 리플 레저를 활용한 솔루션을 은행들에게 팔고 또 수수료를 얻는 구조죠. 쉽게 말해서 B2B 비즈니스입니다. 이 리플이 수년간 전 세계 은행, 증권사들과 제휴를 맺고 XRP 기반 결제망을 구축을 해왔고 이런 과정에서 XRP 토큰을 일부 매각하면서 운영 자금으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전략들이 안정적이지만 느리게 축적되는 성과를 보이고요. 또 한 번에 수백만 명의 소비자를 얻는 게 아니라 한 건의 계약이 몇억 달러 규모 송금을 가져오는 시기다 보니까요. 반면에 솔라나 생태계를 이끄는 솔라나 재단은 애초부터 플랫폼 확장 전략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더리움처럼 우리 플랫폼 위에서 마음껏 창업하고 앱을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개발자랑 스타트업을 유치해왔고 탈중앙화 거래소, 게임, NFT 마켓 여러 가지 B2C 서비스들이 솔라나 위에 쌓이도록 장려했고요. 재단은 직접적인 매출은 없더라도 그런 활동을 통해서 솔라나 토큰 가치가 올라가면 생태계가 선순환하도록 설계가 돼 있죠. 많은 이용자를 끌어모아가지고 토큰 가치를 높이는 이 전형적인 플랫폼 모델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두 조직의 의사결정도 미묘하게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리플은 금융 규제랑 보수적 기관들을 상대해야지 하기 때문에 여기서 안정성과 신뢰를 중시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솔라나 재단은 빨리 움직이고 실험하면서 이슈를 만드는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일장일단이 있어요. 리플은 한 번도 네트워크를 중단시킨 적 없을 만큼 안정적이지만요. 너무 신중한 나머지 디파이 트렌드에 늦었다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이 솔라나는 혁신 속도가 빠르고요. 개발자들이 열광했지만 과부하로 인해서 몇 차례 네트워크 장애를 겪은 전력도 있습니다. 게다가 한때 솔라나의 주요 후원자가 파산한 FTX 거래소였다는 점에서 거품 논란도 있었죠. 그럼에도 솔라나는 위기를 딛고 기술 업그레이드, 커뮤니티 지지를 얻어내서 지금의 수치를 만든 바가 있었고 이 속도랑 확장성, 이런 초기 약속을 어느 정도 지켜내면서 신뢰를 회복한 모습입니다. 그럼 투자자 관점에서 이 숫자 싸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먼저 단순 비교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가치는 얼마나 많은 거래가 오갔느냐 뿐만 아니라 어떤 가치의 거래가 누구에 의해서 오갔느냐 이걸로도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솔라나 대 XRP 사례가 딱 그런 생각거리를 던져줘요. 예를 들어서 솔라나의 100배 많은 트랜잭션은 대부분 일반 개인들의 소액 거래량 오프 활동입니다. 반면에 리플 레저의 트랜잭션은 상대적으로 소수 기관들의 거액 결제 비중이 높죠. 그렇다면 과연 어느 쪽이 더 네트워크에 값진 활동일까요? 답은 쉽게 못을 박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개인이 수백만 명 몰려드는 플랫폼은 네트워크 효과랑 풍부한 수수료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겠지만 이 소수 기관이 쓰더라도 거대한 금액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인프라, 그렇다면 역시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가지겠죠. 결국에 투자자는 이 프로젝트의 강점이 어디에 있고 시장이 그 가치를 얼마나 인정해주느냐를 따져보셔야 돼요. 실제로 XRP 토큰 가격은 지난 불마켓에서 강력한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이런 것들이 단순 온제의 활동 건수보다 SEC 소송 승소로 인한 규제 리스크 해소, 기관 도입 기대감 같은 여러 가지 요소들의 시장이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이 반대로 솔라나 토큰도 2023년 바닥 찍고 2025년 들어가지고 크게 회복했죠. 네트워크 사용량 증가랑 이른바 솔라나 여름 부활에 대한 기대가 반영이 된 겁니다. 이렇게 시장 평가는요. 그 순간순간 내러티브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 그래서 똑같은 데이터를 보고도 해석이 엇갈리는 지금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데이터를 볼 때 항상 뒤에 숨은 맥락을 함께 살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활성 계정 25만 대 2만 5천 이런 차이만 보고 끝내버리시면요. 그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를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전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솔라나 측과 XRP 측의 논쟁은 결국에 미래에 누가 더 쓰일 것이냐 여기에 대한 신경전이기도 해요. 현재까지의 데이터만 보면 솔라나가 한참 앞서가는 듯 하지만요. 이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분위기죠. 솔라나의 노르비가 리플 레저의 진정한 혁신을 이루려면은 이 기술 개선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지적한 부분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리플 레저 개발자들은 그 지적을 수용하듯이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 사이드 체인, 디파이 지원 같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보강을 진행 중에 있어요. 만약에 이런 업그레이드가 순조롭게 완성되고 리플 레저 위에 새로운 어플과 사용자층이 유입된다면 어떨까요? 지금의 100배 격차라는 그림이 2년에서 3년 후에는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또 반대로 리플 레저가 기관용 결제 인프라 역할에만 머물고 대중적인 활용을 끌어내지 못한다면은 솔라나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새로운 레이어2 체인들까지도 계속 치고 나오는 경쟁에서 영원한 조연으로 남을 위험도 있겠죠. 결국에 데이터 추이가 결정적입니다. XRP 측 인사인 잭슨은 올해 2분기에 리플 레저의 온디맨드 유동성으로 1조 3천억 달러 결제가 이뤄졌다. 이런 점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기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 거라고 기대했죠. 이런 것들이 리플 레저만의 강점을 보여주는 지표인 거고, 한편 솔라나 진영은 디파이랑 NFT에서 더욱더 대중적인 성공 스토리를 이어가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네트워크 모두 다 이번 논쟁을 계기로서 스스로를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를 내놓는 데 주력하겠죠. 어느 쪽이든지 간에 말보다 숫자가 증명하는 세계인 거고, 과연 리플 레저가 이 반격의 계기를 삼아서 디파이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솔라나가 격차를 벌린 채로 승자처럼 달려나갈까요? 이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는 흥미로운 드라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투자자들이 단기적인 흥망성쇠의 소음에 휘둘리시기보다는 길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추셔라 말씀을 드려요. 이 눈앞의 한 장면이 아니라 끝까지 전개될 수 있는 이야기를 볼 줄 아는 힘, XRP랑 솔라나의 다음 장면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그 정답은 결국에 시간과 데이터가 보여줄 겁니다. 리플 XRP랑 관련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속보들까지도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은 불안의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준비의 시간이에요. 요즘에 리플이 떨어지고 비트코인이 미끄러질 때마다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죠. 이러다가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싶은 그 순간, 사실은요 이 두려워하기보다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나 이걸 생각하실 타이밍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리플 목표가를 1만원으로 잡으셨다면은 지금 같은 하락장은 나쁜 게 아니라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이 3,000원대에서 분할로 천천히 모아가신다면은 반등이 왔을 때 수익률은 훨씬 커지고요. 무엇보다 마음이 덜 흔들려요. 이 시장이라는 건 늘 같은 패턴을 보여줍니다. 700원, 800원 구간에서 리플이 몇 년씩 횡보하던 시절 기억나시죠? 그때도 사람들은 리플 지루하다, 리플 끝났다, 이제 안 간다, 리또 속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 구간이 역대급 저점이자 기회였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죠. 5만원대에서 포기한 개인분들 정말 많았습니다. 결국에 11만원을 넘겼을 때 다들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살걸, 그때 왜 안 샀나. 이상하게도 사람들은요 5만원에서 11만원으로 오른 거는 금방 잊어버리시고 대신에 조금만 떨어져도 곡소리를 내십니다. 괜히 시작했네, 이제 끝났네. 이 시장은요 이렇게 사람의 불안과 조급함을 늘 시험을 합니다. 하락 때 공포에 팔아버린 사람은 반등 때 다시 뛰어드시는 거고, 조금만 눌려도 불안해서 던진 사람은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지더라 이런 패턴을 반복하시죠. 그게 시장이 아니라 심리의 문제라는 것들을 많은 분들이 뒤늦게 깨닫습니다. 저희 정보 커뮤니티에서도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점과 고점을 다 맞추려는 건 욕심이고 단기 저점 구간에서 차분하게 준비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합니다. 같은 돈으로 리플이 5,000원일 때 2개 살 수 있었다면은 3,000원일 때는 3개를 사고도 돈이 남죠. 이게 바로 기다림이 주는 이득이에요. 무리한 추격보다 중요한 거는 효율적인 대응인 거고, 하락장이 두려운 이유는 시장 때문이 아니라 준비가 덜 됐기 때문입니다. 공포에 몰입하시기보다는 이 하락이 내 계획에 어떤 기회를 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시장은 언젠가 반드시 반등합니다. 하지만 그 반등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하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준비한 사람뿐이에요. 결국에 살아남는 것은 하락을 두려워한 사람이 아니라 하락을 이용해서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지금 시점 코인 시장 흐름을 정확하게 정의드리자면요. 비트코인을 보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차트 볼게요. 빗각 아래에서 힘이 없이 그냥 바닥만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죠. 신규 매수세가 없이 그냥 바닥에서 개인들 물량을 기관이랑 골들이 뺏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리플 XRP도 마찬가지예요. 상승할 듯 말 듯 하면서 추가 상승 없이 단순하게 3,900원 선, 4,800원 선 이 박스권 안에서 가격이 등락폭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이런 것들 간파하고 있었고, 지난 3,850원 선에서 저점에서 물량 추가 매수했었죠. 추가 비중 늘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리플 전용 커뮤니티 통해 가지고 1차 신규 분할 매도 타점까지도 미리 공지 들어놓은 상황입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은 비트코인 상승보다는 바닥을 다져주면서 개인들 물량을 뺏어가는 모습이고요. 또 단기 수익에 목이 마른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알트코인 단타 장세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지표인데요. 전체 암호화폐 시장 대비했을 때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 이게 차트로 바로 보이실 겁니다.
반대로 알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는 어떻죠? 바닥을 다지고 이제서야 비중이 커지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는 비트코인에 대한 개인들의 물량을 세력들이 가져가기 위해서 본격적인 알트 장세가 나올 거라는 거고,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팔고 알트를 사게끔 장세가 연출되고 나서 알트들이 고점까지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비트코인이 상승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시장 흐름들을 미리 간파를 했기 때문에 신사채널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기 타점 방통에서 여러가지 알트코인들로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이더리움이 꺾였다라고는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거는 이더리움 계열의 알트코인들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레이어2 관련된 테마, 여기에서 이더리움 확장성 테마까지 또 겹쳐있거나, 아니면 디파이라거나 합성자산과 안정성과 관련된 테마들, 그리고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뜰 거기 때문에 여기랑 관련된 테마의 코인들 위주로 현재 시세가 단기적으로 크게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반드시 매도 타점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40%, 50%, 100%, 200%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대불장은 아니죠. 짧게 단타로 치고 빠지시면서 그래도 5%, 또 많게는 10% 정도 이렇게 수익 내고 바로바로 매도하셔야지 그 다음 종목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매도 타점 정해두시고 목표가에 걸어놓고 주무시면은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수익이 나 있고요, 계좌 잔고가 올라가는 경험들 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참고하셔야 되는 점은요, 내가 걸어둔 매도 타점 이 체결됐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시장이 상승했으니까 체결됐다는 뜻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후속 판단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서 후속 테마 코인을 다시 매수를 할 건지 아니면은 현금 비중을 보유할지 이 부분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시장이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면은 당연히 후속 매수 타점으로서 바로 진입하셔도 되겠죠. 하지만 저희 신사채널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무조건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진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종목 한 개 수익 실현됐다라고 해서 매번 똑같이 후속 타점 종목 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이 오히려 꺾인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그냥 현금 비중 보유하시도록 하시면서요, 시장이 다시 눌렸고 다시 충분히 하락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점에서 다시 매수 타점 드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안 봐도 될 손실을 굳이 보실 필요가 없고 그냥 현금 들고 있으면서 기다리기만 하면은 오히려 더 수익이 난다라는 거고, 상승 시작하기 전에 매수하면서 또 하락장 나오기 전에 매도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을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런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 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무엇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코인신사 채널은요, 단순한 투자 채널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형이나 오빠처럼, 또 때로는 냉정한 전문가로서 그렇게 곁에 있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직 기회 있어요. 또 누군가의 심리 트레이너는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타이밍엔 반드시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조절할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전문가로서 이 구간은 분명히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저는 매 순간마다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건 늘 변화를 하고요, 감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코인신사 채널은 밤새 차트 지켜보면서 누군가의 불안이 덜어지기를, 또 누군가의 손실이 멈추길 바라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한 줄 한 줄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이 투자라는 건 숫자 싸움이 아니라요, 마음 싸움이고 그 심리가 전부인 영역입니다. 이 시장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그거는 정보보다 함께 가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이 목소리로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 곁에서 가족처럼 함께 걷는 동반자 코인신사 채널이었습니다.